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밀양 영남루에 얽힌 전설.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밀양 사또가 중년의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는 단지 첩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 손에서 자랐어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딸은 유모와 별당에서 살았는데 밀양 사또는 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읍내 마을들을 두루 뒤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사또는 놀라서 정신을 잃더니 미쳐버려서 껄껄 웃기도 하고 마구 떠들어 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후 밀양 사또가 된 자들은 부임하는 그날 모두 죽었다. 서너 명이 이렇게 급세를 맞으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 관가를 흉가로 생각해서 밀양 사또 되기를 꺼렸다. 아무리 밀양 사또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이 일로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궐 안에 모두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 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 무신 겸 선정관을 역임하여 겨우 육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관직을 그만둔 지 20여 년이 된 사람이었다.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했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밥도 사나흘 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가 밀양 사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참아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대궐에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밀양에 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서 그날로 바로 밀양 사또에 임명되었다. 무관은 집에 돌아가 탄식했다.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는 그래도 사또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어? 라고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또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 밀양으로 출발하였다. 밀양에 도착하니 부하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낌새를 보아하니 사또가 곧 죽을 것이라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표정은 더욱 나빠졌다. 관아에 들어가니 관사 꼴이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황후 무렵이 되자 관가의 심부름꾼들이 사또에게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아는 마침내 텅 비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또의 아내는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2시쯤 되자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한기가 뼈에 사무쳤다. 조금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주기를 들고 섬광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주기는 교릉이 그려지고 방울이 달려있는 붉은 깃발이다.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자 처녀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 사또에게 말했다.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각각 관사에서 주무시지요. 사또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밖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똥이 터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전
군교, 관노, 통인배들이 멍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먼저 관사 문을 열어라라며 미루고 있었다. 사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안자창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고? 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전들이 크게 놀라 신선이 내려오신 것이라 여기고 새나 짐승 마냥 놀라 달아났다. 그들은 곧 기러기나 지보리처럼 줄을 지어서서 공손히 절을 했다. 사또는 그제야 어제 자신을 소홀히 대한 이들의 죄를 다스렸다. 이방들을 호령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니 이방들은 무서워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모두 말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사또 딸의 원혼일 것입니다. 분명 흉악한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염탐해서 이름이 죽인 사람이 있으면 엄한 형벌로 신문해서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이방들의 인사를 받고 우연히 그들의 이름을 살폈는데 원청 집사 중에 죽이라는 자가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청의 영장을 갖추고 그 위험을 떨친 후 주기를 잡아들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주기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 형틀에 올려놓으니 온읍 사람들이 놀랐다. 사또가 주기에게 물었다.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맞기 전에 순순히 풀어라. 사또가 부임한 날 죽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감히 속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물며 이놈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해했었다. 이렇게 잡혀오고 나니 정신이 나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터였다. 주기는 감히 숨길 생각도 못하도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뢰었다. 이전 사또가 영남루로 행차를 나갔다 올 때 이놈이 행차를 엿보고 정욕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녀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유모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내야 후원에 있는 대나무 누각으로 나오게 했다. 대나무 누각은 몹시 구석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부녀자들이 종종 달을 보러 나가는 곳이었다. 유모가 재물을 탐내 처녀를 데리고 달을 보러 나갔다. 그놈은 대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강간하려 했다. 그러나 처녀는 울부짖으며 끝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 처녀를 찔러 죽였다. 또 입을 막기 위해 유모까지 죽이고 담을 넘어가 광가 뒷산에 안매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증언을 들은 사또는 정식으로 가명의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날로 주기를 때려 죽였다. 처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파보니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갖춰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본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시체를 들고 나가 선산 앞에 장례를 지는 뒤 대나무 누각을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읍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사또가 신통하다는 칭송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 다니다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어디를 가던 밀양에서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녀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예를 갖춰 편하게 잘 다스렸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미인. 미희는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영화를 보고 있었다. 밀폐된 공간이었고 단둘이었다. 한껏 교태를 부리며 남자에게 안겨들어 보았지만 모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는 싱긋 웃고는 미희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박미희, 너 이러려고 비디오방 오자고 한 거야? 아에, 오빠. 울상을 지으며 소리쳐 보았지만 남자는 말없이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렸다. 성인 영화를 보자는 미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비디오는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였다. 동료들에게 이별을 구하고 자신이 1만 년간을 살아온 생명체라고 설명하는 남자가 주인공이었다. 흥미로운 SF 영화였지만 지금 미희에게 관심사는 그의 옆자리에 있는 민지원이었다. 힘겨운 수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미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과 선배들과 같은 나이의 동기들의 관심을 모조리 빼앗아갈 정도의 미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다. 여자 다루기에서는 모두 한가락한다는 대학교 내의 플레이보이들이 한 번씩 그녀에게 대시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이었다. 첫눈에 반하는 남자가 아니면 절대 사귀지 않을 거야. 미시의 여자친구들로부터 단단한 엄포를 전해들은 남자들은 모두 어깨를 늘어뜨리고는 포기했다.
그 후 대학교 2학년이 될 동안 미희에게 접근해오는 남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들만이 눈을 빛냈다. 선배, 저랑 커피 한 잔. 미안, 레포트사에서. 하지만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 내에 잘생겼다는 모든 남자들이 두 발 두 손 다 들어버린 그녀. 그런 그녀가 한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미희는 자신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 남자들이라면 질리도록 겪어보았다. 중학교 시절에 풋내나는 남자들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러 제법 남자다운 면모를 보이는 사내들까지. 대학교에 와서는 캠퍼스 내에 열애담에서 그녀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았던 남자들 중에서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때문에 그만한 미모를 지닌 그녀는 아직까지 순결을 유지한 처녀였다. 그랬던 그녀가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것은 한 커피숍에서였다. 흔히 그렇듯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은 커피숍에는 그날 하루 커피숍 일을 익힐 겸 예비 알바를 하던 그녀에게 그가 보였다. 딸랑. 아늑하게 꾸며진 커피숍 내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 커피숍에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수려했고 마른 듯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몸이 이채로웠다. 못 되어도 185cm는 될 법한 호리호리한 장신의 남자였다. 수많은 남자들을 접하고 보아온 그녀지만 분명 그를 처음 본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살짝 웃어 보이고서는 말했다. 새로 들어오셨나봐요. 심장이 점차로 세차게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미희는 이런 순간이 처음이었다. 언제나 두근거리고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은 그녀를 앞에 둔 남자들이었지. 그녀가 아니었으니까. 간신히 대답했다. 네. 오늘 들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다시 대답했다. 아, 정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름이. 미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박미희요. 남자가 웃었다. 저는 민지원이라고 부르세요. 미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지원이라고 말하며 그가 웃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동안 차버렸던 수많은 남자들에 대해 미안한 감정도 느껴졌다. 그들도 날 보며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한 돈을 모으기 위해 대충 한 달을 메우고 나올 생각이었던 가게였다. 하지만 미희는 그러지 못했다. 민지원은 바리스타였다. 그의 솜씨는 매우 좋았다. 근방에 출근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덕분에 이 커피숍으로 왔고 거기에 상당수가 여자인 것은 항상 미희가 가지는 불만이었다. 커피숍 알바를 7개월가량 하고 깨달은 것은 민지원은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이었다. 해프다거나 여자를 밝힌다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그냥 시절 따름이었던 것이다. 아이따운 여사원과 대학생들이 수도 없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도 그는 미소 지으며 번번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미희는 지원의 모든 면에서 점차 빠져들어갔다. 외모만 가지고는 그녀를 사로잡을 수 없었다. 지원은 확실히 무언가 있었다.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고 물어봐도 웃으며 대답해주지 않고 고향과 나이를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만 책을 좋아하던 그녀가 바에 앉아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의 줄거리와 작가의 사상, 그리고 문장의 뜻한 바를 정확히 짚어내는 머리로 볼 때 절대 그가 지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항상 그녀가 꺼내는 화제의 몇 수 앞을 파악해냈으며 상당히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라고 해야 할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지칭하기 힘들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결단력이 뛰어난 온유함, 있긴 있었다. 마치 인생을 거진 살아낸 늙은이의 연령 같은 무언가가. 비오는 늦은 저녁,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시각 지원은 손수 만든 카푸치노 커피를 미희에게 내밀었다. 멋진 솜씨였다. 라떼아트로 꾸며진 잔 위의 아트. 밀크와 크림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랑의 표식이다. 미희는 자신도 모르게 가게가 끝나고 잠시 같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그러겠다고 했다. 그것이 미희에 대한 관심일까? 아니면 단순한 친절함일까? 그녀는 오늘 밤 지원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게 지금의 결과였다. 상념을 끝낸 미희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미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원은 옆에서 영화에만 몰두해 있었다. 맨 프로머스는 거의 끝이 났다. 지원과의 데이트에 흠을 남기기 싫었던 그녀는 그가 자신이 이미 본 영화를 보겠다고 꺼내들었을 때도 모르는 척했다. 맨 프로머스는 미희가 이미 본 영화였다. 그때였다. 미희야. 응? 대뜸 조용히 퍼지는 지원의 목소리. 웬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린 미희는 지원이 정색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말했다. 왜? 왜 불러? 지원은 말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만을 주시하는 하얀 눈동자 두 개가 갑자기 섬뜩해 보였다. 분명 좋아하는 사람의 눈동자인데 오싹하게 소름이 돋는다. 미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피했다. 너, 저 영화 봤지? 미희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응. 왜 못 본 척했느냐 따질 줄 알았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저 주인공 말야. 흥미롭지 않니? 이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던 그녀는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맞아. 정말 흥미롭지. 유전자가 자가변이를 통해서 1만 여년을 산 남자라. 난 가끔 저 영화의 작가가 천재가 아닐까 해. 그렇지. 지호는 눈을 번뜩이며 스크린을 보았다. 만약 1만 여년을 산 남자가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들과 섞여 있다면 어떨까? 응? 그 남자는 저 영화처럼 단순히 무한한 수명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특별한 유전 변이를 거쳤어. 아마 지구상에서 단 한 명뿐일 거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미희는 갑자기 지원이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의아했으나 보다 많은 말을 나누게 된 것이 좋았다. 글쎄, 있다면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걸. 그런데 갑자기 왜? 지원은 다시 틀어져라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이 마냥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미희는 비명을 질렀다. 지원의 입가가 양입꼬리부터 길게 갈라지며 열렸다. 마치 물풍선이 찢어지던 순식간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머리는 커다랗게 아가리를 벌렸다. 침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가로로 쪼개져 벌려진 입 사이로 무수한 이빨들이 돋아있는 것이 보였다. 배가 고파. 비명은 잠시였다. 좋아. 미희의 머리가 단숨에 사라졌다.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얼굴은 이제 침 대신 피를 흘리며 우물우물 그것을 씹어먹었다. 고무 튜브 속을 무엇인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그것은 입안에 든 것을 꿀꺽 삼켰다. 이내 한쪽 손으로 다리를 잡아 올린 그것은 남은 미희의 몸뚱아리를 마저 입속에 쓸어넣었다. 개걸스럽게 씹는 그것에 입 사이로 끈적한 피가 떨어지다 맺혔다. 한 여자를 먹어버린 그것은 만족스럽게 트림했다. 긴 혓바닥을 꺼낸 그것은 피가 튄 TV 화면과 가죽 침대를 해봤다. 한 차례의 식사를 끝낸 지원은 다시 여자를 끌어들이는 마약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수려한 외관은 아름다웠다. 어느 시대건 미인이 더 맛있더군. 몇 년간은 배고플 일이 없겠어. 지원은 가볍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취사장 괴담. 어린 시절 가인은 단 한 번도 눌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흔히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던 이상한 현상을 자주 겪었기에 그 존재는 어느 정도 믿고는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한 사건을 계기로 나에겐 다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들 군대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다고들 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본 귀신만 2번이다. 그중 2번이 다 군대에 있을 때다. 첫 번째, 이등병 시절 아침 기상 후 모두 구보하러 나간 와중에 선임의 심부름으로 혼자 재빨리 내무실로 뛰쳐들어 간 적이 있다. 텅 빈 내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음산했다. 그 당시 내가 있던 내무실은 20명이 쓰던 옛날 방식의 11자형 구조였는데 재빨리 관물함에 물건을 찾아 나가려던 도중 인기척도 아닌 것이 등기에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웬 병사 하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시 내무실을 뛰쳐나가며 당연히 아픈 선임이겠지 하고 생각하려는 찰나 가만 생각해보니 옷차림이 이상했다. 무릎은 잔뜩 올린 채 한쪽 팔뚝은 턱에 한쪽 팔뚝은 뒷덜미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는데 흙으로 더럽혀진 옛날 활동복에 군용철모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급히 뒤돌아 문에 달린 창문으로 내무실을 들여다보니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번째, 선임의 경험담. 그 선임은 같은 분대의 투고였으며 사회에서 생활,
흔히 말하는 조포기를 하다 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남자답고 후임들을 잘 챙겨주며 마음 또한 따뜻해서 후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겪은 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군대에선 다들 알다시피 불침번을 서는데 2인 1조로 돌아다닌다. 선임은 잠을 자다 얼굴에 물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비몽사몽간의 업적을 보니 저 멀리 사수 부서수들이 잡담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내 정수리 앞에 있는 건 뭔가 하고 위를 쳐다보니 순간 잠에서 확 깨며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건 더러운 군복에 군용철모에 무기까지 완전 무장한 웬 병사 하나가 얼굴에 잔뜩 빛칠갑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선임을 기억자로 허리를 굽혀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눈을 마주치다 결국 기절의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 귀신이 내가 본 그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귀신이었을까. 세 번째, 취사장. 우리 부대는 취사장이 두 군데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는 어느 부대나 한 군데씩 당연히 있어야 할 병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미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폐건물이다. 허나 이상한 건 군대에서는 남는 자원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 그런 폐건물이 있었다면 진작에 개조를 해서 창고로 사용하던가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텐데 그 구치사장은 입구를 여기에 판때기로 어설픈 못질과 함께 닫아놓은 게 전부였다. 거기에 대해선 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근처에 갈 일도 없었기에 그렇게 잊혀지는가 했다. 그러다 내가 상병이 될 때쯤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 취사장 건물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 근무를 서던 어느 타종대 병사가 구 취사장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하판을 뜯어내고 문을 열어 내부를 비췄는데 사람 형상들이 있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다. 후에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 당직사령죄다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근무 중 실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호기심 많은 것들이 야간 근무 중 부 취사장이 열린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너도 나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중대 전체에 퍼진 것이다. 물론 후에 부대 전체로 허황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잠잠해질 무렵 내가 야간 근무를 서던 날 일이 일어났다. 후임병과 함께 순찰을 돌며 부 취사장이 있던 코스로 걸어가던 중 취사장 건물 내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일정 간격에 맞춰 계속해서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에 나와 후임병은 근처로 가보았고 건물 앞에서 우리 둘은 서로 들리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후임을 근처에 세워두고 오래 난 선임이라고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확인을 위해 후임에겐 무슨 일 일어나면 옥무전때리라는 말을 남기고 구 취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입구에 다다르니 하판은 여기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문이 약간의 틈과 함께 살짝 열려 있었다. 무섭긴 했어도 당연히 밤짐승이거나 알고 보면 어이없는 별거 아니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 그대로 공포의 마비가 돼버렸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에는 한국 전쟁 시절에나 입었을 법한 아무 무의 없는 군복을 입은 10여 명의 군인들이 식탁에 둥그레 앉아 나를 노려보며 밥을 달라는 듯이 들고 있는 식판을 세로로 잡고 식탁을 끊임없이 쳐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아. 늦은 밤 제릭은 길거리를 걷고 있다. 그에게 오늘 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조직에서 팔아모으려고 말한 하루분의 마약을 처분하지도 못했고 재수없게도 마침 지나가는 다른 갱단의 눈에 끼어 얼굴은 지금 떡이 되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코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소매는 지금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지금 아지트로 들어가면 얼굴과는 상관없이 윗대가리 놈들에게 신나게 얻어맞을 것이다. 왜? 약을 못 팔았으니까. 그럼 하루에 2번씩이나 진저리 치도록 얻어맞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온몸이 욱신 쑤셔왔다. 특히 덩치 큰 흑인 녀석이 걷어찬 갈비뼈 부분은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팠다. 망할 놈들, 하위 말단이라 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때였다. 투덜거리며 길을 걷던 체릭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반짝였다.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본 체릭은 발소리를 죽여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프리데이거리는 갱들의 고향이었다. 특히 이런 늦은 밤에 걷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라고 보면 되었다. 갱 또는 마약을 사는 사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다.
테일러 다리 근교 지방은 그나마 안전했다. 갱들이 관여하지 않는 조용한 빈민가였기 때문이다. 얼굴이 떡이 된 상태로 다른 밝은 거리를 나가면 시비가 붙기 십상이기 때문에 제릭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는데 그때 50m 앞즈음에서 그것이 보였다. 여자였다. 얇게 비치는 가로등 말고는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었는데 가로등 불이 비치는 거리에 한 여자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래, 이것뿐이라면 제릭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신이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의 뒷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릭은 눈을 빛내면서 조용한 걸음으로 빠르게 그녀를 쫓았다. 1시, 아니 2시쯤 되었을까. 이 늦은 시각에 슬럼가에서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 안 봐도 뻔하다. 이미 어느 패거리한테 강간을 당했거나 아니면 섹스에 아주 미친 여자라는 거다. 어느 쪽이라도 좋다.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 그래도 테일러 근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 중 하나였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리가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제릭의 숨소리가 폭발하며 이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길고 늘씬하게 뻗은 다리가 이미 그의 성기를 빳빳이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은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 아름다웠다. 전형적인 금발을 가진 백인 여성이었다. 희디인 피부와 잘 짜인 몸매를 지닌 여자였다. 제릭은 달려가서 그녀를 덮침과 동시에 입을 틀어막았다. 강간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패거리들과 수차례 해보았었고 그럴 때마다 여자들의 반응은 뻔했다. 거칠고 격렬한 저항, 비명. 하지만 이내 몇 날의 폭력이 가해지면 양처럼 순해진다는 걸 제릭은 알았다. 그런데 입을 틀어막고 그녀의 얼굴을 만족스럽게 훑어보는 제릭은 의아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비명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손은 가지런히 아래로 내려져 있었고 미동 없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다. 뭐 아무렴 어떤가. 그는 즉시 여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세를 잡았다. 여자는 순순히 그가 하는 대로 따라왔다. 아니, 가만히 있지만 그가 자세를 잡을 때마다 순순히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옳다. 제릭은 이내 바지를 벗어버리고는 자신의 약물을 그녀에게 삽입했다. 신음은 없었다. 얼굴의 찌푸림이나 몸의 반응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전혀 미동도 않는 그녀를 상대로 제릭은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다. 그리고 찌 피범벅이 된 자신의 아래가 보였다. 성기가 처참히 뜯겨나갔다. 피가 줄줄 흘러나온다. 제릭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녀가 다리로 제릭의 허리를 감아 안고 있다. 제릭은 오한의 몸을 떨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성기를 보았다. 이빨이 달린 그 무언가. 그녀는 다리를 끌어당겨 제릭의 아랫배를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추워더라라. 그녀의 성기는 마치 괴생물의 입처럼 만족스럽게 제릭의 아랫배를 뜯어갔다. 설육은 멈추지 않는다. 제릭이 처음에 가졌던 성욕처럼 무언가 뜯겨나가는 소리,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남자의 소름 끼치는 비명은 약 반시간가량 계속되었다. 거리가 온통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피에 젖은 한 나신의 여자가 앉아있다. 매우 행복한 표정이다. 또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네. 그러면 이번엔 새로운 DNA 구조를 지닌 희귀생물을 창조해내신 쿠트 박사님을 인터뷰에 모시겠습니다. 쿠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익숙치 않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하네요. 걱정 마십시오. 전 세계가 당신에게 이목을 집중 중입니다. 당신이 말실수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웃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로 제가 질문 약식을 뽑아왔습니다.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안타깝지만 매우 중대한 연구인 것을 아는지라 저희도 난처한 부탁을 할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시작해 주시지요. 예, 우선 이번에 제가 만들어낸 것은 명칭적으론 새로운 DNA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약물 처리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원자 단위의 수천분의 1로 나뉘어지는 극소량의 체계인 진화 DNA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DNA를 추출해내어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하던 도중
이 진화 유전자를 엄청나게 촉매시킬 수 있는 화학 처리법을 알아냈습니다. 인간에게서 추출한 진화 DNA에 우리가 알아낸 화학약품을 가미하면서 현재의 약품이 되었죠. 문제는 진화의 척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저희는 원숭이의 약품을 투여한 뒤에 수중생활에 노출되도록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모두 가지게 된 신종생물의 탄생이었죠. 문제는 원래대로라면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할 이 대변화가 오로지 3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어느 생물에게 투여해도 날개를 가지게 할 수도 아가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약품은 매우 극비, 또 최고의 방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발견은 저희가 했지만 과학계에 무리 없이 도입시키기 위해선 얼마나 지나야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약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약품은 운송 도중 어느 사이비 종교단의 습격을 받았다. 언론에서는 수송선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모든 약품이 무사한 걸로 알려졌다. 물론 거짓말이다. 한 꼬마 아이가 땅에 떨어진 유리 캡슐 내부에 찰랑이는 맑은 물을 주워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기온이 개미지옥에다 액체를 주워버렸는데 다음날 화분은 비어 있었다.